신기해요. 저희 아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 좋은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저와 저희 엄마만 남겨두고 떠나버리셨습니다. 55세의 젊은 나이에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가버리셨을까요? 진짜 신이 있는 걸까라는 의심마저 가지게 될 정도로 갑자기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신에게 따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산 사람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직업도 경찰관이셨어요. 근무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집으로 모시고 와 식사를 대접하시기도 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 며칠 밤을 재우고 보내기도 하셨죠. 주변에서는 진짜 너희 아빠는 법 없이도 사시겠다. 너무 훌륭하시다. 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그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뒤치다거리는 저와 저희 엄마의 몫이었고, 사춘기 시절 그 흔한 브랜드 가방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나눌 수 있는데 좀 나누자. 그래도 우리는 집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잖아. 아빠는 우린 현선이가 지금보다 더 크면 아빠를 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 라며 절 안고 웃어버리시는 모습에 저도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렵게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집이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 형제분들이 아빠를 굉장히 탐탁히 여기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하시고 저희 할머니와 재혼을 하시고 낳으신 게 저희 아빠였던 거죠. 그런데다가 할아버지가 아빠 1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거의 식모 취급받고 사시며 저희 아빠와 눈칫밥을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위로 큰아버지 2분, 고모 1분 계시는데 항상 거지 같은 것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라 라며 굉장히 괴롭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할머니께서 무슨 결심을 하셨는지 그 집에서 나와 시장통에 작은 가게를 구해 거기서 아빠와 먹고 자며 하셨는데, 이복 형제들은 수시로 찾아와 돈도 뺏어가고 했답니다. 어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나와 사셔도 그간에 정이 있는데 용돈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며 찾아와서 돈이 없어 못 주면 장사도 못하게 하고 살림도 들어없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할머니는 밥 굽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셔서 밥도 먹여서 보내고 하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보고 자란 탓인지 아빠도 어려운 사람 돕고 싶어서 경찰이 되셨고 실천하며 사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버지들과 고모는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도 할머니와 아빠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기 일쑤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와 결혼할 때도 팔자 좋다며 비아냥거려서 엄마는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빠는 그 덕에 너희 할머니랑 아빠는 항상 한편이었다. 너희 큰아버지들랑 고모도 너무 어렸고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그래도 가끔 아빠한테 간식도 나눠주고 옷도 물려주고 그랬어. 라며 큰아버지들과 고모에게 꾸준히 명절 선물이랑 안부를 챙기며 사셨어요. 그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 한 번이 없었지만요.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로 아빠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더 베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 아빠에게 고향 친구분께서 찾아오셨는데 사업 계획서를 내미시며 정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설명하셨나 봐요. 생전 그런 거에 관심 없으셨는데 그럴싸해 보이신 건지, 그 친구를 진짜 믿으셨던 건지 그동안 모아놓으신 모든 돈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빠가 뭐라도 하고 싶어서 모아둔 돈까지 넣었으니까 이거 대박나면 우리 딸 다 가져가 라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던 아빠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아빠의 믿음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익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되어도 연락이 안 되던 친구는 지명수배자가 되어버렸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떠나 잡기도 힘들게 되어버렸거든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시던
엄마도 그때는 좀 속이 상하셨는지 그러게 송충이가 솔잎이나 먹지 왜 욕심을 부렸어요. 그 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쓰고 살걸. 이라며 아빠에게 원망 섞인 말도 쏟아내시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한동안 술을 안 드시면 잠을 자지 못하셨고 저와 저희 엄마 얼굴을 잘 바라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손이라도 잡아드릴 걸. 괜찮다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린다고 할 걸. 후회만 남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한 2주쯤 후에 퇴근하시던 아빠는 쓰러지셨고 저와 저희 엄마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에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엄마는 장례식장에서도 몇 번을 실신하시고 응급실에 누워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빠가 주변에 잘했던 탓인지 조문객들께서 많이 오시고 오셔서 많이 슬퍼해 주셔서 저희 아빠는 외롭지 않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아빠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다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장례식 내내 음식도 나르고 상도 치우고 하는 모습을 보자니 아빠가 봤으면 참 좋아했겠다. 얼마나 신나했을까? 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인 전날 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오신 제일 큰아버지는 재수씨, 이 자식이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알고 있었어? 갚는다 하더니 죽어? 아이고, 나도 빚져서 빌려준 건데 이제 어쩝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화를 내시더군요. 그런 큰아버지의 말에 저와 엄마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더니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이 끝나자 조이군 모두를 큰아버지들과 고모가 챙겨가 버리셨습니다. 내가 일단 이거 가지고 가서 이자만이라도 막아야 하니까 가져갈게요.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될까 모르겠네. 내가 조만간 다시 집으로 갈 테니까 기다려요. 라는 말을 남긴 채로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검소하고 알뜰하게 사시던 아빠가 빚이라니요. 그것도 엄마 모르게 말이죠. 며칠 뒤 나타난 큰아버지의 손에는 도장까지 찍혀 있는 차용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금액이 무려 5억이나 되더군요. 그런데 아주버님, 애아빠가 이렇게 큰 돈을 어디다 썼대요? 그 사람이 생전 사람들한테 베풀 줄만 알았지. 손이 작은데 이렇게 큰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라며 저희 엄마가 파르르 떨며 묻자 큰아버지들과 고모들은 기가 막혀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친구한테 투자했나 보지. 사업에 눈 뒤집힌 놈이 뭔들 못하겠어. 날 못 믿겠다는 거야? 아무튼 난 돈 준 죄밖에 없으니까 돈이나 준비해. 아무튼지간에 걷어주고 먹어주면서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쳐? 아이고 라며 저와 저희 엄마를 몰아세우더니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집을 내놓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시더군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목돈을 만들어 큰아버지께 드리자고 하시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어쩌겠니. 저렇게 차용증까지 있는데 우리가 갚아야지. 라고 우시더군요.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하고 엄마께서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 역시 휴학을 하고 과외며 서빙 알바며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해서 엄마를 돕기로 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집안 살림만 하신 엄마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 다행히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님께서 같이 해보겠냐고 일을 시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아빠가 모셔온 분들 밥해 먹이느라 손도 빠르신 걸 아셨나 봐요. 하지만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건 처음이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퉁퉁 부은 손으로 허리며 다리에 파스를 붙이기 바쁘시더라고요. 장례식 때도 저희 곁을 지켜주시고 엄마께서 응급실에 계실 때 살펴주시고 하던 외갓집 식구들은 저희 이사 소식을 듣고 함께 도와주셨어요. 아빠의 성품을 가장 좋아하시고 존경하신다던 외삼촌도 그 누구보다도 슬퍼하시긴 했지만 금전적으로 도와주시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외삼촌이 오랫동안 하시던 일이 얼마 전에 부도가 나서 그쪽도 힘들어 하시던 차였거든요.
그때 외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집이며 땅이며 다 파시고 외삼촌 댁에서 지내시고 계셨고요. 외할머니께서는 이럴까봐 내가 경찰한테 시집 보낸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 면서 많이 우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두세 번 오셨을까요? 알바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할머니랑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특히나 버거워하며 힘들어하시며 우시길래 진정시켜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애미가 벅이 없나 보다 새끼들이 다 하나같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시며 통곡을 하시더니 이내 실신을 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서둘러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모셨지만 그 길로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외할머니까지 이르신 엄마는 웃지도 못하고 틈만 나면 눈물만 훔치셨어요. 저 스스로도 점차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까? 뭐가 잘못된 걸까? 아빠는 왜 빚까지 졌을까? 라며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매달 돈 받는 날이 되면 아침부터 전화해서 이번 달에는 얼마 줄 거야? 이런 식이면 내가 너무 곤란해. 경찰이었으니까 연금 나올 거 아니야. 그것까지 해서 얼른 보내요. 아직도 3억이 넘게 남았잖아. 라며 독촉을 하더군요. 아무리 돈이 중한 세상이지만 아무리 우리 아빠가 이복 동생이라지만 너무하다고 느껴져 큰아버지가 더 싫어지더군요. 그런데다가 고모라는 여자는 저에게 전화해서 너희 아빠가 그동안 다른 데다가 살림 차린 거 아니냐? 아님 그렇게 큰 돈을 어디다 쓰겠니? 너희 엄마 쓰러질까봐 내가 거기다는 말 못하고 너한테 얘기한다. 하긴 시도둑질은 못하지.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애새 딸린 남자한테 시집 올 때는 보통이었겠니? 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꺼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빠 생각에 별말도 못하고 울분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며 잠이 들기도 하고 하루는 그저 멍하게 앉아있다가 날이 새기도 하는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의 앞에서 울거나 아빠 이야기를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정돈이 되지 않은 마음을 드러냈다가 서로가 더 상처받고 슬퍼하지는 않을까 눈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밝은 척, 애써 잘 지내는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도 크게 소리쳐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방 한귀퉁이에 쌓아둔 아빠의 물건 상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 방에는 아빠 옷가지들과 신발 같은 것들이 있어 차마 들어가지 못한 서재의 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적어나 정리해서 추려서 잘 둬야겠다는 생각에 상자를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일하시며 받으신 여러 상장들과 표창장, 그리고 너무 고맙다는 내용의 편지들. 이렇게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우리 아빠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남기고 돌아가셨을까? 마음이 서글퍼 또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한쪽에 뭉치로 묶인 편지들이 보여 열어보니 편지의 시작이 아버지께인 겁니다. 깜짝 놀라 다른 봉투들도 열어보았는데 모두 아빠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편지를 보여줄까 하다가 엄마가 알면 더 충격받으실 것 같아 혼자서 그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그저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이 있었고 모든 것이 아버지 덕이라는 말도 보였습니다. 편지 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도록 편지가 오고 간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경찰서에서 편지를 받으셨고 그분도 사무실인 것 같이 무슨 빌딩에서 보내셨더라고요. 고모가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아빠가 그 큰 돈을 엄마 몰래 빚까지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 이복 형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는 이렇게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만든 아빠가 부정까지 저질렀을 거란 생각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며칠을 밥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더 이상 따질 수도 없다는 생각에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전전긍긍하며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나만 괴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 주소로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선 씨의 딸 이현선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간 나누신 편지를 보게 되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4개월 전쯤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도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이런저런 사정들로 이사까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정리가 덜 된 아빠 짐을 정리하면서 보내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던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길 바라지만 저희 입장이나 저희 엄마의 처지를 생각하신다면 모두 다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제 휴대전화 번호를 남기겠습니다. 편지 받으시는 대로 연락 좀 주세요. 편지를 다 쓰고도 무척이나 망설였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습니다.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면 아빠가 무슨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우리 공주님께서 얼굴이 안 좋네 라며 전처럼 안아주시길 바라고도 바랐습니다. 절 토닥여 주실 것 같고 금방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며 함께 밥 먹고 잠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아빠는 어디에도 계시질 않고 감당하기 힘든 빚과 이복 형제까지 나타날 지경이니 제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끝없는 수렁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남아있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한 일주일쯤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느낌상 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세요? 이현선 씨 전화 맞습니까? 라며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맞다고 하자 흐느끼는 목소리로 제가 연락이 늦었습니다. 일 때문에 해외 좀 다녀왔는데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집으로 찾아가 봬도 되겠습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는 말을 하는 내내 울음을 참지 못하는지 목소리를 듣자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아직 모르세요. 일단 밖에서 저부터 뵙죠. 오늘 저녁 어떠세요? 라고 하자 그쪽에서는 지금 당장도 좋으시다며 제가 있는 쪽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나니 알바도 과외 수업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던 그 흐느끼는 목소리만 계속 귓가에 맴돌더군요. 약속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에 도착해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희 아빠 아들이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여 그쪽에서 어른을 모시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고급지고 세련되게 꾸미신 모습에 혹시 저런 것도 다 우리 아빠 돈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고 나니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우셨습니다. 그런 그분을 제가 위로해드려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 그저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있었습니다. 울음이 좀 잦아들자 겨우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며 아버지를 참 많이 닮으셨네요. 한눈에 봐도 따님인 게 느껴집니다. 하시며 절 한동안 바라보시더니 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빠와는 이라고 말하는 제게 제가 아버지 아들하기엔 나이가 좀 많아 보이죠. 아버진 저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라며 저희 아빠와의 인연을 말해주시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생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엄마는 도망가고 그래서 먹을 게 없더라고요. 동생들은 배가 고프다고 그러지.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에 가서 빵을 몇 개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 길로 소년원에 가서 몇 개월을 지내다가 나오게 됐죠. 그때 신고받고 오신 경찰이 아버지셨어요. 신입이셨는데 제가 봐도 만만해 보였는지 아버지께 욕도 하고 달려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모습이 눈에 밟히시더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소년원에 가고 없는 사이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희 동생들을 돌봐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년원에서 나오자마자 검정고시 보게 해주시고 기술 배우는 학원 보내주셔서 저랑 제 동생들 먹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도 드리고 편지도 드렸어요. 편지는 그냥 제가 마음 편하자고 쓰면서 엇나가지 않게 절 붙들어주는 동아줄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잡고 싶거나 힘들 때면 어리광 부리듯이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일 배우면서 서러운 것도 힘든 것도 견디게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 배운 일이 잘 돼서 아버지께 갚으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라며 다시 우는 그분의 손을 이번엔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울면서 아빠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의심부터 하느라 괴로웠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터진 울음을 수습하지 못하고 울고 있는데 그분이 내일 일찍 집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아버지 계신 곳도 가야 하고 어머니도 뵙고요. 라고 하시길래 마침 엄마 식당도 쉬시는 날이라 그러시라고 하고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께서는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오랜만에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분 만난 이야기를 하며 오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를 전하며 제가 너무 부끄럽고 아빠한테 미안하다 했더니 엄마는 얘, 너희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니? 그럴 정신 있으면 나가서 불쌍한 사람 하나 더 데려오지. 너희 아빠는 그러느라 바람도 못 피워. 라며 우시더군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아빠 이야기를 실컷 했습니다. 아빠와의 좋은 기억들이 이렇게나 많은 줄 이제서야 다시 떠오르고 아빠가 너무 그리웠지만 며칠 동안 괴로워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며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그렇게 아침이 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자니 아빠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띵동. 벨소리에 문을 열고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엄마께 어머니라고 부르시며 한동안 두 분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례식에 안 나타나길래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걱정했어. 잘 지냈니? 멋있어졌네. 라고 엄마가 말하자 제가 외국에 좀 갔다 왔어요. 오고 가긴 했는데 아버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제가 그깟 돈 좀 번다고 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몰랐네요. 라며 통장과 도장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우리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이거 보여드려요. 하시더군요. 그분께서는 철강 쪽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고물상으로 시작해서 직원이 하나씩 늘어나 지금은 직원이 150명 정도의 규모가 되었고 그 업계에서는 거의 1등, 2등 하는 업체가 되셨다죠. 기사가 날 정도로 내실 있는 회사라며 명함을 주셨습니다. 흔히 고물이라는 고철을 매입해 제품을 생산하고 파시는 일을 하시는데 외국에도 자주 나가셔야 하고 그래서 아빠에게 아직도 편지로 소식을 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면 다시 만나 아빠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가신 줄도 몰랐다며 펑펑 울면서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통장은 제가 아버지 퇴직하시면 노후에 쓰시라고 따로 모으고 있던 돈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가버리셨으니 이 돈 받으세요. 제발 저 사람 노릇 좀 하게 받아주세요. 어머니, 제가 이 돈을 못 드리면 앞으로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뵙니까? 라며 엎드려 오시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그 통장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공이 9개였어요. 엄마랑 그분의 손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염치가 없었지만 저희는 너무 절실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과 아버지를 모셔 나온 납골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분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확인한 엄마의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이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제스씨, 이번 달에는 돈을 좀 2배로 줘야겠어. 나도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아주 곤란하다고. 라는 소리가 전화기 밖까지 들릴 정도로 매섭게 소리치듯 말하는 게 큰아버지더군요. 노력해 볼게요. 라고 전화를 끊으시는 엄마를 유심히 보시던 그분이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서 엄마께서 그간의 일들을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가
그분들께 돈을 보내면 보냈지 빌리셨다고요? 이상하네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닙니다. 확실해요. 어머니, 혹시 그 차용증 있으세요? 라고 하셔서 엄마가 집에 있으니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 그 차용증을 그분이 가지고 가시면서 제가 저희 회사 변호님께 부탁드려서 좀 알아볼게요. 연락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현선 씨,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요. 무슨 일 없어도 연락해도 돼요. 라며 가시더군요. 약간의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빠가 투자했던 돈보다 훨씬 큰 돈이 돌아왔으니 우리도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생겼죠. 그리고 그분을 아빠 아들이라고 부르기로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웃기기도 했지만 왠지 든든한 마음이 들어 좋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큰아버지들과 고모가 저희 집으로 밤늦게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어휴 이것 봐라. 이렇게 돈 빌린 것들은 두 발 뻗고 자요. 도대체 돈은 언제 다 줄 거야? 이러다가 또 야반도 자는 거 아니지? 라며 신발 신은 채로 집으로 들어서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막아서며 자꾸 이러시면 저희도 참지만은 못해요. 다달이 돈 드리잖아요. 왜 이러세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둘째 큰아버지가 어휴 가정교육이 이 모양이니 너희 아빠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야. 재수씨 도대체 자식 새끼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오빠 제 할머니 우리 집에 처음 오던 거 생각 안 나? 분칠도 하나 안 하고 말간 얼굴 해가지고 순진한 척 우리 아버지 뒤에 머뭇머뭇 들어와서 등신인 줄 알았는데 안방 차지하더니 바로 애아빠 나왔잖아. 이래서 씨도둑질을 못하는 거야. 생긴 건 말짱해서는 뒤로 호박씨나 까지. 라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시던 저희 엄마가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오지 마시고 제발 저희 애한테 그런 막말도 하지 마세요. 라며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저와 저희 엄마를 비웃듯이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먹고 여기저기 기웃대더니 새벽이 돼서야 가더군요. 엄마는 털썩 주저앉아 사람 탈을 쓰고는 저렇게 못한다. 설령 너희 아빠가 그 돈을 빌렸다고 해도 저 사람들 저러면 안 되는데 라며 우시더군요. 차용증을 가지고 갔던 아빠 아들께서 연락을 주시기로는 차용증의 도장과 우리 아빠의 인감도장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더 알아봐야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위조된 쪽이 맞을 거라면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찾아와도 티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증거 완벽히 해서 잡아야 나중에 발뺌 못하니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더 힘들고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결말을 위해서요. 며칠 뒤 고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예? 너희 엄마 왜 전화 안 받니? 너희들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와서 우리 오빠들이랑 나 아무 죄도 없다고 얘기해. 너네 큰아버지들 다 잡혀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라며 소리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고모도 곧 형사들이 잡으러 가시겠네요.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며칠이 지나 엄마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와서 피의자를 확인하고 진술하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아빠 아들께서 더 면밀하게 알아보신 결과 큰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차용증은 가짜였습니다. 그 가짜 차용증을 가지고 저와 저희 엄마를 협박하시고 돈도 받아가신 거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대질 신문을 위해 만나고 나니 그분들은 그 사이 기가 많이 죽었더군요. 하지만 저희를 보더니 제일 큰아버지께서는 미안하게 됐어. 그러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 하지. 고분고분하게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미안하고 없던 일로 해. 얼른 나가자. 라며 이야기하더군요. 그 옆에서 고모가 난 몰라. 오빠들이 돈 나눠준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야. 나는 진짜 빚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 라고 하니 둘째 큰아버지가 어이없어 하며 야,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모르긴 뭘 몰라. 서류 위조하는데도 네가 알려줬잖아.
어디서 혼자만 빠져나갈라 그래? 라며 자기들끼리 싸우더군요. 정말 개판이 따로 없었어요. 저희는 형사분들께 그간에 있던 일들을 따로 말을 하고는 그 사람들과 만나 사실관계에만 대답을 하고 다른 말들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빠 아들께서 보내주신 변호사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변호사님이 알아본 결과 저분들이 돌아가신 이병선 씨께 주기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시고 받아가셨던 것 같아요. 큰 금액들은 아니었지만 모인이 꽤 큰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병선 씨의 장례식에서 범죄를 모의하며 어머님과 따님께 갈취해간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민사로도 소송을 해서 그간의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으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저쪽도 알아보니 재산이 없지도 않던데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으신 분들도 아니고 말이죠. 뭐 친척 관계다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지만 봐주지 마세요. 저런 사람들. 이라고 하시길래 제가 절대 봐주지 마시고 제대로 벌받게 해주세요. 저희 아빠가 하늘에서 그동안 억울했던 거 다 풀 수 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몇 개월간의 고생도 서글펐고 아빠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미워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아빠를 믿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구치소에 있고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짓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는 것에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어머니들과 고모부가 찾아와 돈은 돌려줄 테니 제발 합의해달라고 하기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더 벌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분이 건네신 아버지의 노후 자금으로 작은 5층짜리 건물을 구입해서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래층들과 1층 점포에 월세를 받아서 어머니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게 되었고요. 저는 다시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자신의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하셨지만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자주 연락하는 사이가 되어 아빠 아들의 동생분들과 아내분, 아이까지 만나 식사도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모두 참 좋은 분들이셔요. 이 모든 일들이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게 저조차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자랑스러운 아빠 덕분에 저희는 다시 웃을 수 있어졌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나셨던 거였어요. 아빠가 뿌려놓은 온정들이 사랑의 부메랑이 되어 남겨진 저와 엄마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아빠가 함께 계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요. 아빠,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이제 마음 놓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나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뿌려놓은 선행이 저와 저희 엄마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라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